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1-1-3 중앙집권국가의 성립과 정복전쟁의 전개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마이크를 꽂고 했더니 소리가 좀 치직거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미 그 녹화분도 3번 이상 촬영한 거라서 다시 촬영을 못하고 오늘은 마이크를 떼고 그냥 노트북 마이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로 봤을 때는 교과서로 봤을 땐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제 3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과 정복전쟁의 전개가 되겠고 이런 내용이죠.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페이지를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항쟁하는 내용까지는 보통 5월 정도까지 배웠을 것 같아요. 아니 5월을 넘었을까? 6월까지 배웠을까? 배웠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한국사의 특징은 전근대사보다는 근현대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근대사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16페이지를 보면 중앙집권 국가를 위한 삼국의 노력이라고 나와 있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국가의 성립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족장국가, 군장국가 단계에서 처음으로 왕이 등장한 연맹 왕국 단계. 왕의 권한은 강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중앙집권 국가, 다시 말해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 군장국가 내지는 연맹 왕국 단계에 부여, 초기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마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러한 나라들 중에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구려와 그리고 마한 54개국 중에 한 나라였던 백제, 그리고 진한 12개 국가 중에 하나였던 신라, 이 3국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집권적인 고대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특징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왕권에 강하에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왕권이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군장 내지는 부족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중앙 귀족이 돼서 왕 아래서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예요. 반면 연맹 왕국 단계까지는 나아갔지만 군장국가 단계까지, 아니 중앙집권 국가까지 나아가지 못한 부여나 가야와 같은 나라들도 상당수 꽤 오랫동안 삼국과 함께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여는 5세기경에 멸망을 하고요. 가야는 6세기경에 멸망하기 때문에 삼국이 통일하는 7세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여와 가야 역시도 삼국과 함께 있었지만 연맹 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삼국은 어떤 나라길래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자, 고대 국가 내지는 중앙집권 국가라고 말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율령입니다. 율령. 원래는 각각 다른 법령을 뜻해요. 그냥 흔히 우리는 율령 나오면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2학년 때 동아시아사나 이런 과목들을 배울 학생들은 중국사를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율령격식이라고 해서 각각 다른 법령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 같은 경우는 형법, 그러니까 형사법, 범죄자를 다루는 법이고요. 령의 경우에는 행정법, 법령이에요. 그리고 격과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한국사에서는 율령 나오면 법률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범죄자는 어떻게 다루고 국가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죠. 이와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지배 이념을 확립하기 위한 유학이나 특히 불교의 수용이 있습니다. 불교와 같은 고대 종교가 고급 종교가 발전이 돼야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국가의 특징은 왕권 강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율령의 반포에 있고, 세 번째는 불교의 수용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복 활동, 이런 것도 고대 국가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 국가가 되면 왕이 있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는 신하들도 왕 밑에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관등제와 관복제예요. 여기 보이는 사진의 이 모습이 관등 관복제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왕 아래 신하들이 입어야 될 관리들의 옷을 지정한 거고요. 그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옷 색깔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되냐면 신하들이 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신하들의 관등이 나뉘고, 그 관등의 가장 윗단에는 누가 있냐면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 집권화를 이룬다는 뜻이겠죠.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교과서 16페이지 보면 삼국의 통치체제 정비라고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삼국의 통치체제 정비. 국왕은 족장 세력이 지녔던 자치권을 중앙정부에 기속하여 중앙집권화하였다. 즉, 왕, 족장 이렇게 달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왕이 있는 중앙으로 족장들이 들어오면서 귀족화되었다라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율령이에요. 율령의 경우는 율령은 행정법과 형사법, 형벌에 관한 법률인데, 삼국은 중국에서 가져온 율령을 현실에 맞게 소용하여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여기에 율령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령, 행정법에는 관리들의 등급을 정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관등제고, 그리고 관리들의 옷을 정합니다. 관복제예요. 삼국은 족장 세력을 서열하기 위해 관등제를 정비하였으며, 관등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는 관복제를 시행하였다. 자, 그래서 신하들을 자신의 등급에 맞춰서 계단식으로 계급에 맞춰 배치하고 나면 이제 지방에도 힘을 미치게 돼요.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지방 행정 조직은 군사력 성격이 강하였고, 각 지방관이 군사 지휘관을 겸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이 고대 국가의 특징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고, 반면 부여와 가야는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시험 3구 교실이 우리 교과서 1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9페이지 보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국가와 중앙 집권 국가의 정치 운영이라고 해서, 초기 국가는 여러 족장이 합의한 대로 죄인을 처형하고 죄인의 처자는 노비로 만들기로 하였소. 이거 모든 가들과 모든 족장들과 협의하는 고구려의 회의 있었죠. 제가 회의라는 거 있었고요. 또 아래 거, 나는 왕과 별도로 신하들을 두고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소. 나는 비록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지만 제가들이 임명한 신하들의 명단을 보고받고 있어. 그래서 왕과 족장이 각각 자기 지역을 달리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왕의 권한이 약하였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여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땅, 족장들의 통치 지역을 뭐라고 불렀죠? 사출도라고 불렸습니다. 자, 반면 중앙 집권 국가에서는 반역자 땡땡땡은 율령에 따라 목을 베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도록 하라. 왕의 명령이 법률에 따라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집행되는 모습 볼 수 있고, 실직주를 설치하여 이사부를 장관으로 임명하니 잘 다스리도록 하라. 역시 신라 시대에 왕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초기 국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큰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료 2번은 고대 국가의 관복제와 관등제라고 해서, 관복제는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인데요. 신라 법흥왕 7년 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광복을 만들어 붉은 색깔 주소로 위계를 정하였다. 관리들의 옷 색깔로 위계, 권위의 계단을 정했다는 거고, 관등제, 신라 법흥왕 19년 금강가의 왕 김구애가 나라의 재산과 보물을 가지고 와 항복하였다.
왕이 예로서 그들을 대우하고 높은 관등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1번 문제. 자료일을 참고하여 초기 국가와 중앙 집권 국가에서 형벌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보이죠? 여기는 회의하고 있고 여기는 왕의 명령이 따르고 있고 2번 자료일에서 초기 국가와 중앙 집권 국가의 지방 통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이고 있죠. 왕은 지방에 대해서 관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3번 자료 2를 참고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관복제, 관득제가 어떠한 정치적 기능을 제시하였는지 왕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자, 다시 PPT로 넘어와서 그러면 정복 전쟁을 통해 세력을 확장시킨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차례대로 볼 텐데요. 먼저 고구려를 보면 고국천왕이 있어요. 사실 고국천왕 앞에 태조왕이라는 왕도 있거든요. 1세기 태조왕, 2세기 고국천왕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좀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태조왕 빼고 고국천왕부터 보면 부족조 전통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오부로 개편하였다. 이는 왕권 강화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했고 계류부를 비롯해서 소노부,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원래는 뭐 순노부에서 왕이 나오다가 계류부로 왕권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족들의 명칭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왕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때면 항상 왕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때문에 이러한 명칭들을 전부 다 없애고 대신 중앙, 동, 서, 남, 북이라는 행정적 명칭으로 바꿈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2세기였고요. 3세기, 4세기 넘어가면서 유명한 왕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4세기 초에는 미천왕이라는 혹시 여러분들 호동왕자 들어봤어요? 호동왕자? 호동왕자? 따라오는 게 있죠. 강호동 아닙니다. 강호동 아닙니다. 호동왕자 하면 따라오는 거 낙랑공주 있죠. 낙랑공주. 응? 들어봤죠? 옛날 뭐 적국의 두 왕자와 공주가 서로 사랑을 했는데 공주 주로 이제 왕자네 나라가 공주네 나라를 공격했는데 공주네 나라에는 워낙 좋은 북이 있어서 자명고 이 북을 쳐서 호동 왕자의 나라에서 침입을 해오면 사전에 북을 쳐 미리 방비를 하였기 때문에 침범을 할 수 없었다. 한데 너무나도 왕자를 사랑했던 낙랑공주는 결국 국가를 배신하고 호동 왕자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자명고를 막 찢어가지고 결국 적군의 진입을 알지 못하게 됐던 낙랑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게 바로 미천왕 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자, 그게 무엇과 관련이냐면 우리 전 시간에 고조선 멸망하고 중국에 있던 한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군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군이 아마도 평양 지역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낙랑군이에요. 즉 한나라의 지방 조직이었던 거죠. 이 지방 조직을 4세기 미천왕 때 바로 고구려가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세기 초가 되면 고구려는 만주 중남부 지방으로까지 영토가 확장됐고 이렇게 확장됐고 또 한편으로는 대동강 유역까지 영토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이 2세기 지나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중앙 집권화 됐던 나라입니다. 왜냐면 가장 중앙 집권화의 핵심인 법이 만들어졌어요. 고위왕 때 관등제와 관복제가 도입되었다. 관리들의 등급과 관리들의 옷을 제정했다는 거죠. 율령이라는 명확한 명칭은 없지만 바로 관리들의 등급을 지정하는 것이 행정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율령이 선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시기는 3세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율령이 정착되었고 이렇게 체제가 정비되면 그 이후에는 발전하는 외부로 뻗어나가는 왕이 등장하게 돼요. 백제에서는 4세기에 등장했던
근초부 왕이에요. 그래서 백제에서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뭐 했냐면 마한을 복속했고요. 마한은 원래 백제는 만 54개국 중 하나였는데 이 백제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방에 있었던 마한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도 지역까지 쭉 내려와서 마한을 복속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해요. 이 당시 고구려에서는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이 고국 원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국 원왕이 백제의 공격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기까지 되죠. 그래서 4세기는 고구려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 반면에 백제는 요 4세기가 전성기였던 시절입니다. 보통 그래서 4세기 백제의 전성기라는 지도고 이 지도가 그 대표적인 지도예요. 그래서 막 밖으로 나가서 중국의 요소지방, 중국의 산동지방, 그리고 규슈지방까지 막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무역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라는 것이 백제의 4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4세기는 백제의 시기였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 여기를 안 고쳤네. 아까 오전에 막 만드느라 바빠가지고 고구려 아니라 신라죠. 동영상을 다시 찍기 싫어서 이렇게 수정합니다. 신라. 자, 그러면 신라를 보면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지배 영역을 확대했대요. 경주 어디냐면 여기예요. 근데 명칭이 다르게 있죠. 과거 신라가 있었을 때 명칭은 금성이에요. 금성이 바로 경주를 말합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2개 국가 중 하나였던 신라가 막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신라라는 나라가 중앙집권 국가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점은 내물왕이라는 왕이 있던 시점인데 내물왕은 왕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물왕은 무슨 명칭을 썼냐면 왕이라는 명칭, 왕호 대신에 왕의 호칭 대신에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권이 확대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지금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고주몽이라는 사람이었죠. 백제를 세운 사람은 이 주몽의 아들 누구예요? 주몽의 아들 온조라고 알려져 있죠. 성은 부여씨예요. 세상에. 부여씨. 반면 신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있고요. 나중에 석탈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알지의 자손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했대요. 이거는 중앙집권국가라고 보기 어렵죠. 연맹왕국의 특징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내물마립간이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 지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왕의 호칭은 군장을 뜻하는 거서관이라는 호칭을 쓰다가 훗날 차차웅이라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고 쓰다가 다음에는 연맹장을 뜻하는 이사금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할 때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이라고 썼는데 특징은 왕위를 선출해요. 왕을 뽑는 거야. 왕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자 다음 왕은 누가 될까?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물 마립간 때부터 해서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권이 확립됐고 이제 왕은 세습되는 거예요. 왕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왕권은 강화된 겁니다. 왕권이 강화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과 내물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우리가 왕권이 강화됐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한편 왕권은 강화됐는데 이 당시 신라가 공격을 많이 받았나 봐요. 특히 바다 건너와가지고 외가 신라를 공격했던 것 같고 이 신라를 누가 도와줬냐면 요 갈색선 보이죠?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약 4세기 또는 5세기 초에 도와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신라가 고구려의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자, 반면 가야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으니 가야를 살짝 보면 뭐야? 또 오타. 선생님이 급하게 만드느라 미안. 가야는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가야 연맹을 형성했대요. 원래 여기가 있던 지역은 변안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마한, 진안, 변안.
변한 12개 국가가 있었는데 그 12개 국가가 6개 가야 국가가 된 거예요. 성산가야부터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금강가야가 있었는데 초기에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나라는 바로 금강가야, 김해 지방에 있던 금강가야 연맹이었고 적어도 4세기까지는 금강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이 잘 운영됐던 것 같아요. 이유는 가야는 변환을 이어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발달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이 지역은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활발한 벼농사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였어요. 여기다가 중개무역까지 했죠. 북방에 있는 낭랑군과 일본 외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달을 했던 전기가야 연맹이었지만 방금 앞에 나왔다시피 4세기 말에 누가 침략해 들어왔죠? 고구려가 침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신라를 도우면서 원래 외가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가야를 통해서. 그런데 가야를 통해서 들어왔던 외를 공격하는 과정에 고구려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가야까지 공격을 함으로써 가야가 고구려의 군의 공격을 받고 중심이 해체되면서 4세기 후반부터 아니 5세기부터 해서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보다 산악지역인 고령지방의 대가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가야는 두 가지, 전기가야 연맹과 후기가야 연맹이 있는데 전기가야 연맹의 대표는 금강가야였다면 후기가야 연맹의 대표는 대가야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 철기문화와 벼농사와 중개무역이 발달했던 나라였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보다 더 활발한 서로 간의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는 5세기였어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전 페이지에서 4세기에 고구려가 큰 위협을 당했다고 했죠. 고국 원왕이라는 사람이 백제의 근초고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복수를 눈앞에 둔 순간이 왔어요. 정말 고구려에서 중요한 왕인 소수리 왕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요. 불교, 태학, 율령. 불교를 받아들였고 태학, 학교거든요. 유교를 공부하는, 그래서 관리들을 양성하는 태학을 설립했고, 그리고 법령인 율령을 반포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꿰어놓았던 사람이 소수림왕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즉 광개토대왕의 정복에 대한 업적은 소수림왕이 체제를 정비한 덕분인데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세기 말부터 5세기에 광개토대왕이, 5세기에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석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보이면 광개토대왕릉비 있죠.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영토를 넓혔다. 만주 지방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강 이북 지역도 차지했고 더 나아가서는 신라를 도와 외를 격퇴하면서 가야까지 공격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뒤를 이었던 장수왕의 경우에는 남진 정책을 추진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만주와 요동지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했고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 수도는 국내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요. 이제는 북방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남한강 유역, 여기 남한강이네요.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대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비석이 또 여기 있어요. 비석의 이름은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광개토대왕릉비로, 장수왕의 업적은 충주 고구려비로 알 수가 있구나. 이 당시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부터 신라는 어느 정도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장수왕 때 역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구나라고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이런 고구려의 성장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던 나라가 백제입니다. 백제는 백제는 원래 수도는 지금의 서울인 한성이었어요. 한성 부근에 있었다가 아까 누가 남진 정책을 썼죠? 장수왕. 서툴러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썼고 그로 인해서 수도가 함락이 됩니다. 결국 백제는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됐고 지금의 공주라고 불리는 지역, 당시 명칭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백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강성한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신라야, 가야야,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해서 신라와도 힘을 합하고 가야도 힘을 합하는데 특히 신라와 백제 간의 동맹이 유명해서 신라의 나와 백제의 제 해서 나제 동맹이라고 불러요. 바로 5세기 때 맺어진 동맹이야.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백제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왕인 무령왕.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무령 왕릉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왕릉. 왕릉. 무령 왕릉은 왜 유명해요? 커서? 아름다워서? 사실은 그러한 이유보다 무령 왕릉은 약 1500년 동안 무덤인지 몰랐어요. 이게 문화사를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신라의 무덤 양식이 좀 독특하거든요. 신라는 도저히 도굴이 될 수 없는 형태예요.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중학교 때 배울 텐데 무덤에 돌을 막 무지하게 쌓아 올려서 도굴이 안 되는 무덤입니다. 때문에 신라는 옛날 무덤을 파보면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문화가 어떻다라고 설명하기 매우 좋죠. 반면 백제의 무덤은 고구려 무덤도 마찬가지지만 돌무지 덧널무덤이에요. 돌을 피라미드형으로 쌓았는데 뭐가 있냐면 덧널, 입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구만 찾아내면 그 안에 분명히 그 무덤의 주인이 죽기 전에 사용했던 수많은 부장품들이 묻혀 있고 그 부장품들은 보물이기 때문에 훔쳐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무덤들은 다 훔쳐갔어요. 그런데 무령왕릉은 왕의 무덤인지 모르고 아니 무덤인지조차를 모르고 그냥 언덕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 무덤임을 밝혀냈고 열어봤더니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완벽한 형태의 백제 무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꺼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 이름이 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의 대부분의 무덤들은 왕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땡땡 총이라고 붙어 있어요.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서 그 무덤에서 금관이 발견된다. 금관총. 그 무덤에서 하늘을 날아가 다니는 말의 그림이 나타났다. 천마총 이렇게 이름 붙여거든요. 아니면 고구려에서 가보면 굉장히 큰 애 장군의 모습이네 장군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무령왕은 무령왕의 무덤임을 밝혔기 때문에 왜냐면 무덤 안에 들어가면 네모난 묘지석이 있었고 이렇게 생긴 묘지석이 있었고 묘지석이 써 있거든요. 이 무덤은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무덤으로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써있지 않고 어쨌든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무령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무령왕이 살아있을 때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먼저 백제가 흔들린 이후에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22군데의 지방관으로서 22담로를 파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굴 파견이냐면 왕족을 파견해요. 지방에 대한 통제력 강화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더욱더 중요한 인물은 성왕이에요. 백제 부흥의 가장 대표적인 왕입니다. 자, 성왕은 대외준실에 유리한 사비로 천도를 했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수도를 옮겨요. 지금의 부여라고 불리는 지역 사비로 옮기는 거죠. 공주가 웅진산성이 너무 비좁은 데 있기 때문에 수비에는 유리하지만 발전에 불리했대요. 그래서 사비로 천도했고 나라 이름도 바꿔요.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백제가 아니라 남쪽에 있는 부여, 남부여로 바꾸고 때마침 신라에 유능한 왕이 등장해요. 그 사람 왕 진흥왕이에요. 진흥왕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근데 공격할 때 뭐라고 해야 되면 한강을까지를 우리가 빼앗는데 한강 여기 지역과 A라고 합시다. 한강 요 지역 B라고 합시다. 지역을 각각 신라와 백제가 나누기로 한 거예요. A라는 지역이 중요해요? B라는 지역이 중요해요? A가 중요하죠. 왜냐면 A는 바다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해상무역매지는 외교를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한강 하류고 B가 한강 상류입니다. 그런데 백제는 한강 하류를 신라는 한강 상류를 각각 차지하기로 했는데
진흥왕이 생각했을 때 하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이 두 나라가 차지한 이후에 고구려가 돌아가자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한강 하류 지역까지 신라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화나겠어요? 성왕이 화가 나겠죠. 저거를 그냥 두면 안 돼 라고 해서 신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때마침 신라에서는 금강가야가 정복된 이후에 금강가야의 김해김 씨들이 신라의 왕족 진골 귀족으로 참여하게 됐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골 귀족인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에 의해서 관산성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결국 성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성왕이에요. 백제의 부흥을 거의 이룩했지만 결국 신라의 배신으로 신라에게 땅까지 빼앗겼던 인물입니다. 자, 반면 이제 승승장구하는 신라를 볼 수 있는데요. 신라는 5세기 초에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가야와 외 세력을 격퇴하는 가운데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때 고구려 어느 왕 때? 광개토대왕 때. 정말 맞아 이거? 비석에 서 있는 게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침 신라의 수도 한복판 경주에서 여러 무덤 중에 한 무덤에서 다음과 같은 그릇이 발견됐어요. 그릇의 이름은 요 밑바닥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써있냐면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 호우라는 글자가 써 있네요. 그래서 이 그릇은 호우라는 글자가 써 있는 호우명 그릇이라고 붙었고, 앞에 붙어 있는 그릇 광개토지 호태왕이잖아요. 광개토대왕이에요. 즉 이 그릇은 광개토대왕에게 제사 내지는 뭔가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5세기 초에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로 내정 간섭을 했구나,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강가야는 쇠퇴했죠. 그러면서 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6세기가 되면 5세기 말부터 되면 백신라도 고구려의 여러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발전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6세기가 되면 왕권 강화와 국가체제 정비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신라가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매우 중요한 3명의 왕이 6세기에 한꺼번에 등장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왕은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 했던 일은, 첫 번째는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바꿨어요. 그 전에 나라 이름은 신라라고 부르지 않고 원래 사로국 또는 서나벌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명칭 자체가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통용되고 있던 한자어로 바꾸기 위해서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신라라는 명칭을 썼고, 그리고 또 왕의 칭호 마립간이라고 썼잖아요. 이제 마립간이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하자면 지증왕 때는 신라장군 이사부에 의해서 어디가 정복됩니다. 우산국이 정복돼요.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말하는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한다는 거죠. 일본 아이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1904년부터 5년 사이 러일 전쟁 때부터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이 자식들아 6세기부터 500년대부터 우리 땅이었어 임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00년이 먼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도 이야기할 때, 선생님 죄송해요, 독도 이야기는 흥분을 해가지고, 지증왕은 독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사부, 우산국, 울릉도, 독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신라라는 명칭 사용, 왕이라는 호칭 사용 기억하시고, 보다 더 중요한 왕은 선생님 봤을 때는 버풍왕 같아요. 버풍왕은 고구려의 소수림왕과 같은 인물로서 웬만한 건 다 이 인물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체제를 정비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율령을 반포했고요.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예요. 국방력이 약하니까 국방력을 강화시켜야지 라고 해서 국방부 만들었고요. 관등제, 율령 안에 포함되겠죠. 관리들의 등급을 지정했고요. 관리들의 등급 조정하면서 신라 특유의 신분제도인
골품제 정비했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중앙집권체제로 확립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여기다 꼭 더 붙여야 될 것은 소수리만과 비슷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불교를 공인해요. 2차 돈의 순교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으로 불교를 공인했고 정복도예요. 어딜 정복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전기가야 연맹의 핵심 지역이었던 금강가야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버풍왕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체제를 정비하는 왕 다음에 보다 더 세력을 확대하는 왕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다음에 광개토 장수왕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신라에서는 버풍왕 다음에 진흥왕이 등장합니다. 이 노란 글씨로 써놓을걸. 노란 글씨로 써놓으면 더 좋을 텐데. 말라온 김에 노란 글씨로 바꿔놓을까요? 노란 글씨로. 쌤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타가 많아요. 미안. 진흥왕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란 글씨 써야겠죠. 진흥왕 대대적인 정복 활동을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어딜 차지하냐면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배울 때 보면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그 전성기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지도에서 보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백제가 한강 유역 차지하고 있네. 4세기 백제.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네.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네. 6세기 신라의 전성기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여기에 더해서 한강 유역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야를 완전 없애버려요. 가야를 마지막 남았던 후기가 연맹의 핵심 지역이었던 대가야를 정복했고 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함경도 아까 지도에 봤을 때 여기가 함경도예요. 근데 이 정복한 지역에 진흥왕이 직접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비석이 세워집니다. 왕이 직접 행차하는 것을 순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비석들을 순수비라고 하고 4개의 순수비와 성을 쌓은 다음에 세운 비, 단양, 적성비가 있어요. 그래서 비석을 보면 앞서 고구려 때 비석 보였죠. 광개토 대항문비 그리고 충주 고구려 비석고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 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울령비와 같은 비석을 통해서 진흥왕 때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뒤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고구려는 아까 앞서 얘기했죠. 태조왕 때부터 시작한다고요. 태조왕, 게르부 고씨가 왕이 독점 세습했고 옥저 정복했고 고국천왕 부적적 오부를 행정적인 오부로 바꿨고 그리고 진대법을 처음 실시한 시기였고 백제에서는 고구려 이주민들이 만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한강 유역에 토착 세력과 결합하면서 만들었는데 고이왕 때가 되면 한강 유역을 완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관등제와 관등제 정복 도입한 것으로 봤을 때 율령이 이미 3세기에 도입된 것 같다. 가장 늦은 나라 신라인데 신라는 지난해 소국 중 하나였던 사로국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다가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있을 때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과 왕후, 마립간 사용했으며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삼국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나라 전기가야 연맹이 있는데 3세기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성립했고 철기문화 우수하고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 발달했고요. 또한 중개무역이 크게 발달해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였다. 하지만 400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내무랑을 도와주러 들어왔다가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중심 세력이 해체되면서 가야 연맹은 시름시름 앓다가 후기 가야 연맹으로 연결된다고 했고 발전을 가져오는 왕들을 보면 고구려에서는 아까 북을 빵빵빵 때렸던 그 호동 왕자의 그 미천왕 그리고 근초공왕한테 전사했던 고궁원왕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왕은 소수림 왕이었고 율령, 불교, 태학 있었죠. 유학을 장려하고 인재를 양성했더라. 백제에서는 전성기를 가져왔던 왕 근초고 왕이 있었는데 부자 상속의 왕이 돼서 만통합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리고 중국과 외와 교류를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백제에서는 불교를 공인하는 왕이 따로 있습니다. 침유왕. 보통은 고구려와 신라는 지금 체제를 정비한 율령을 반포하는 왕과 불교를 공인하는 왕이 같은데 백제만 달라요. 침유왕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신라는 5세기 후반 눌지왕 때부터 고구려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 신라와 백제 간의 동맹이 결성됐고 지중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 왕의 칭호를 왕이라고 보고 우산국을 정복했다. 물론 독도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제를 정비하는 중요한 왕이 등장하니 법흥왕이었고 6세기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 중에 2차전에 숨겨 있었고요. 금강가야를 정복했더라라는 내용도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던 시점은 5세기, 6세기였는데 고구려에서는 광개토대왕이 등장했던 시점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요동과 만주 일대를 장악했고 한강 이북지역을 점령했으며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고요. 아까 무슨 그릇이요?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습니다. 호우명 그릇. 그리고 스스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대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살아생전에 영락대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 전성기를 더욱더 넓힌 왕 장수왕이었고 중국 남북조라는 나라와 교류했고 남진 정책을 썼대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 특징이었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고 한강 유역을 확보했더라. 무엇을 통해서 했냐?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할 수 있대요. 광개토대왕, 광개토 대왕릉비, 장수왕, 충주 고구려비. 옛날 왕들은 좀 업적이 있는 왕들은 비석세무 참 좋아하나 봐요. 그러자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고 나제 동맹을 체결했더라. 그리고 백제를 다시 부흥하려는 왕들이 6세기에 등장하는데 6세기 무령왕의 경우에는 중국과 교류하더라. 아까 무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무령왕릉이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무덤들은 주로 화강암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은 우리가 잘 안 쓰는데 누가 많이 쓰는데 중국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령왕릉이고 22남로를 파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다 더 백제 부흥에 앞장섰던 사람은 성왕이었는데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고요. 국호를 남부여라고 정했고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했지만 빼앗겼죠. 이 당시 신라의 왕 진흥왕. 그래서 빼앗기자 화가 나서 공격해 들어갔는데 관상군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신라는 진흥왕 중요하고요. 화랑도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선생님 깜빡하고 화랑도라는 조직을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대요. 화랑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김유신, 관창 이렇게 얼굴 하얗고 잘생긴 남자아이들 생각나죠. 원래는 보이스카우트와 같은 청소년 단체였을 뿐이었던 단체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전쟁에 크게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흥왕은 무엇의 업적을 닦아놓은 사람이냐면 신라의 삼국통일에 업적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중요한 군사자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국통일과 관련해서는 진흥왕 몹시 중요한 인물이고요. 활발한 정보 활동을 했다. 한강, 함경도, 대가야. 그래서 비석세였다고 했죠. 단양, 신라, 적성비와 진흥왕, 순수비 있었고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의 나라는 당이었는데 한강 유역에 세운 성 이름이 당나라로 향하는 항구가 있는 성이에요.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매우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는 그 나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후기가야 연맹. 네, 아까 금강가야가 법흥왕 때 멸망했다고 했고 그리고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국이었던 대가야가 진흥왕 때 멸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 중간에 막 영상을 틀어서 볼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볼까 하다가 그러면 녹화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막 될까봐 차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온라인 강의 하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최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왔으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